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얼만큼 벌고 그걸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자주 해야 돼. 1억보단 2억이 낫겠지? 5억보단 10억이 낫겠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우리나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결정을 결과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냐? 오늘이 5번째 촬영이에요. 네. 라디오나 다른 방송 나가셔서도 그렇고 저희 YST도 그렇고 질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직전에 받는 것도 결국 안 받는 거랑 거의 뭐 그쵸.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모르는데 증문즉설처럼 나오는 것도 있나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지금 저한테 주신 질문이 어떤 사람의 답이고 어떤 사람의 답이 지금의 질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1년 전에 했던 질문이 네. 지금 하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끝없이 질문하고 질문 받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 빅데이터 센터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교수님은. 아 맞다. 선물 참 드려야 되는데.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 우리 저 교수님하고 방송할 네, 때는 네, 이 네, 소시지가 네.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이거 참 안 뜯었다. 네. 좀 뜯어드릴게요. 이거 네. 그래서 네. 가끔 이제 강연을 가면 네. 소시지 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보다 많아. 우리 그래가지고 교수님 소시지 좋아하시는 거 그 전국적으로 아니까 이제. 여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와이스트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 아 요거는 저 여러분 그 PPL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사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거를 핑계로 해서 네. CJ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네, 그러게요. 네. 보고 있나 CJ 제일제당? CJ가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CJ ENM이 맞다. 이번에 책이 이게 사피엔스 스튜디오랑 맞아요. 아 맞아 하신 책. 네. 타인의 마음. 이것도 네. 저도 요즘 되게 재밌게 유익하게 의외로 보고 많은 있는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또 인간관계 네. 관련된 책이잖아요. 조금 그리고 약간 빌런기 있는 사람들 얘기니까 약간 어떻게 내가 상황 대응을 해야 네, 되는지. 네. 맞아요.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다. 뭐가 왜냐면 저희가 뭐가 비었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 그게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그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유예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으니 공매도를 좀 한시적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동의 청원 같은 거 좀 독려를 하는 이런 캠페인이 있을 때 과연 사람들을 더 많이 결집, 규합, 참여시킬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그게 뭐가 좀 있을까요 혹시? 당신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사이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어렵죠. 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다, 아니다, 뭐 40% 나오지만 모르겠다가 20% 정도 돼요. 뭐 때든 5% 뭐.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또 적대가 껴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관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렇다, 찬성한다, 그렇죠? 네. 아니다, 반대한다. 세 번째, 의견 없다. 이러면 70%가 의견 없다예요. 모른다보다 의견 없다. 네. 아, 지금 프레임이 어떤 캠페인이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못 끌어내는 건 의견 없다라고 하는 분들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아직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캠페인이 너 모르지 우리가 알려줄게 이렇게 나가요. 아직 자기 의견을 아직 안 만든 분들께는 저희 의견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훨씬 젠틀한 그리고 예의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꽤 많은 분야에서도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교수님들이라고 해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그 의견을 만들 만한 충분한,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모른다와 달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다고, 이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건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네. 네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특히 그런 게 어떤 현상에서 많이 일어나면 단순히 노출만 많이 된 단어들,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단어들. 네. 네.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안으로 그렇죠. 세부적으로 정책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많이 들어본 단어거든. 단어는 익숙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만들 만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캠페인을 만약에 하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훨씬 의견을 정하실 만한 데 있어서, 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캠페인을 한다는 건. 네. 예. 뭔가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의견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들은 그걸 열어보기가 더 좋아져요. 네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음식에 대한 프랑스 음식이 요즘 대세라는데 프랑스 음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러면 흔쾌히 볼 수 있죠. 프랑스 음식 잘 모르죠. 이거 좀 보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러면 진짜로 보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견을 아직 못 만든 게 아니라 의견을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네. 아주 기본적인 워딩에서부터 사람들이 엇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워딩에서부터요? 그러니까 FTA 가지고 난리 났을 때 FTA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 네네네. 뭐 이런 거 진짜 옛날에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도 허번날 매일 뉴스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맛의 아주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부터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든 뭐든 예전에 FTA든 그냥 약어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의 우리는 이렇게 본다.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만의 정의가 필요해요. 협소한 정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제가 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 대학의 미래, 대학의 포럼 뭐 이런 대학 뭐 포럼 죽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대학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이? 대학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어. 제가 또 자기 정의로 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끔씩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대학에 대한 미래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그 강연을 좀 하는데 네. 내가 왜 남의 대학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번 총장님이 뭐라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대학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네. 보편적인 교육과 특수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보편적인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대학이어야 되고, 예. 특수한 교육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 하는 연구를 거기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특수한 교육에 보편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 대학이 돼버리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아주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대학을 만들고, 게다가 어디에서나 다 하는 연구를 좀 더 방만한 분위기로 하는, 그런 곳이 대학이 돼버렸잖아요. 낭비가 되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에 실패가 없잖아. 다 보고서는 다 성공으로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누구나 가서 석하에게 대단한 연구자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상당히 문을 열어야 되고, 네. 두 번째, 그리고 물론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저는 지금 저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네네네. 그리고 연구는 정말 어떠한 기업도 영리적인 측면에서는 할 이유를 못 찾을 정도의 연구도 대학에서는 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특수한 연구. 네네. 그러니까 그 예시. 그렇죠. 네. 예죠. 그러니까 그래야 의견이 생겨요. 일종의 프레임일 그렇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경제 매체, 예전에 뭐 신문, 방송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일상적으로 그 용어들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 전에도 설명을 했고 일주일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내일 쓰는 기사에서 또 기초로 돌아서 설명을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시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가총액은 뭡니다. 이걸 다 주석을 달아버리면 너무 갈수록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게
딜레마. 그게 바로 사전적 정의, 내 정의가 아닌 사전적 정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느끼는 지겨움과 피로도예요. 사전적 정의.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이렇게 정의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써도 상관없어요. 아.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보편적 교육과 특수한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다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이후에 수능 시험을 통해서 뭐라 해야 될까? 그렇죠. 고등교육을 이어가는 거, 뭐 이게 이제 그렇죠. 대학의 정의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네, 네, 네. 그걸 만들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의 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또 다른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과 살붙여가면서 예를 들자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독박과세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과세제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먼저 그렇죠. 해드린다라든지. 일단 그렇게 만들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정의스럽게 지금도 아주 훌륭한데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 그렇게 놓으면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듣는 사람한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전적 정의를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문제를 주면 99%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1%의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거다.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쓸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 100%의 시간이 있을 때 99%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정의 내리는 데 쓸 거고 1%를 이 문제를 푸는 데 쓸 거다. 라고 얘기했죠. 예. 어떤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만의 정의를 내리는데 훨씬 더 중요도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야지 사람도 설득하기가 쉽다라는 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죠. 굉장히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네. 기업에서도 혁신하는 분들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세탁기, 내가 만드는 TV. 심지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전자가 양대 축이지만 그 회사에서 실제로 그런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TV는 조명기구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쓱 나중에 가면서 이제 미술품을 주로 관람하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자기. 그렇죠. 뭐 TV는 집안에- 조명기구나. 그러니까 뭐야, 늘 켜져 있어야 돼. 집안에 어떤 미술품을 대신 보여줄 그러니까 수도 미술품을 있고. 보여주는데 특화된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기업에도 큰일 하신 거예요. 그 혹시 그 엘모 회사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아니 이제 왜 그렇게 이렇게 몰아가? 우리나라에서 L이냐 아닌데요라고만 하나밖에 더 남고.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진짜 무수히 많아요. 그런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가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테슬라를 이제 막 열망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해야 틀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에서도 설득할 여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정의가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게 된다니까. 그래서 토론이나 논의가 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토론 보면 되게 웃긴 게 상대방이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 아닌가 그걸 검사하잖아. 시험 보고 있잖아, 후보들끼리. 그렇죠.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토론 진짜 잘하시는 분은 비유도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약에 에너지 정책이든 남북 정책이든 그렇죠, 대북 정책이든 뭐든 당신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보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걸 우리는 보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지금 그거 뭐야, 시험 보는 거야? 그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서 밑으로 보면 다 되는 거? 그렇죠. 검색하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검색해서 나오면 되는 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뭔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예민해진 얘기가 됐나? 아니 뭐 좀 옆으로 많이 새기는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누군가를 계속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겠고 뭔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침대는 과학이다. 그거 보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단순한 광고 카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강한
자기 정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침대는 스프링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예. 침대는 침대는 뭐 수면 보조기구다 이런 게 아니라 취침 예. 도구가 아니라. 예. 음, 잠이 편안한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교수님이 과거에 그 금융 의사 결정 요 관련된 논문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두 개의 금전적인 옵션이 있을 때 그 중에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걸 다 반대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학자들, 특히 인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 그 문화의 마음, 그 집단의 마음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종의 연구 수단이죠. 제일 좋은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의 그 원초적인 것까지 다 나오니까. 게다가 또 정량화가 잘 되니까 데이터로서의 용이성도 있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지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학에서도 뭐 사회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일종의 머니 게임들이죠. A 선택하실래요? B 선택하실래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 당첨 확률이 100%인 아, 그런 게임 A. 예. 1억 원 당첨 확률이 89%이고 예. 5억 원 당첨 확률이 10%고 네. 나머지 1%는 꽝. 꽝. 예, 이게 B. 네. 어느 게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저는 100%인 거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 그래도 왠지 그래도 왠지 B 이렇게 되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욕심꾸러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B를 많이 골라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서양 연구에서는 A를 많이 골라요. 아, 서양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획득할 때 모험하지 않는다. 인간은 획득의 상황에서 네.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A를 선택해야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야지. 네. 아.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또 그러면 무슨 소리야 계산해봐. B가 더 기대 가치가 높잖아. 그렇죠. 기대값이 높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이건 내가 B에 욕심이 나는 거를 정당화하는 구실일 뿐인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올려볼까요?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네.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그럼 무조건 A죠. 그럼 무조건 A죠. 그렇죠. 네, 이거 왜냐면 일종은 뭐 죽을 때까지도 쓸 네, 수가 없는 어차피 못 거니까. 쓰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금액을 확 올라가면 B의 기대 가치가 아무리 커져도 아. 어느 정도 되면은 사람은 A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A를 선택하는 게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1조까지 가거나 1000억까지 최소한 가야 네. 고르는 분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US 달러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A, B를 놔도 A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와, 신기하다. 네. 이것도 약간 투기성 짙은 한국인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연구자들이 연구해 왔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의 크리스토퍼 씨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이걸 쿠션 가설이라고 합니다. 쿠션 가설. 쿠션. 그러니까 쿠션 하이포테시스, 쿠션 가설이라고 하는데 쿠션이 이게 밑에 이게 쿠션이 있으면 등받이. 예. 딱딱한 의자에 쿠션이 있으면 퉁 하고 앉아도 덜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동양 문화에서 네. 특히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경제적으로 내가 좀 모험적인 행동을 해도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들이 특히 돈에 있어서는 그래도 쿠션 역할들을 좀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이제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전적으로 모험적 성향이 강하다. 네. 상당히 강하다. 네. 이런 게 이제 그 크리스토퍼 씨 교수의 쿠션 가설인데 네. 근데 그렇게 치면 그 쿠션이 없는 혼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경향을 보인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문화적인 쿠션뿐만 아니라 뇌 자체가 원래 네. 욕심꾸러기.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네. 그래서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네. 어찌됐든 한국 사람들은 욕심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건 나쁜 뜻이 아니고요. 네. 가치 중립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욕심이 많다는 건 결국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문화의 이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욕심이 많아야 근면성실하고 더 열심히 사니까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느 민족은 게으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죠. 그걸 게으르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근데 그분은 욕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네, 다음날 네, 출근을 안 하고 이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해외 진출하신 그 사장님들 보면은 그렇죠. 공장에 복잡하죠. 예, 예. 일주일 동안 주고 나면 다음 주에 출근을 안 한대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출근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한 주 한 주에 만족하기 때문인 그렇죠. 걸까요? 적게 가져도 쉽게 만족할 수 있고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신경전달 물질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네. 뇌에서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쪽
이제 태평양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네. 좀 반대편 쪽으로 갈수록 아프리카 쪽으로 갈수록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아난다마이드가 쉽게 나오는 그 쉽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네네. 그러니까 서로가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욕심꾸러기라고 오해하시고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그분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낙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낫죠.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에게 나는 욕심 없어 이거 굉장히 위선적인 말이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이 나는 별로 욕심 없어 이런 네, 말. 네네. 그분들이 제일 욕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뭐 누군가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더 욕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제 SNS 이런 거 많이 발달을 하면서 비교할수록 불행해지고 남의 SNS 보면 다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얼마 전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글로벌 행복지수 조사를 할 때 부탄이라는 나라 항상 1등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부탄에 인터넷이 조금씩 보급이 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좀 떨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잘 안 흔들리잖아요. 비교에. 자기 기준. 일할 때 보면 이런 분이랑 일하면 참 좋고 그렇지 못한 분이랑 일할 때 되게 힘든 경우가 많죠. 특히 이분들이 상사일 때. 자, 이런 직장 상사 있으면 참 일할 때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참 하게 되는데도 참 편하게 그리고 많이 해도 원활히 잘 되는 게 이런 분들이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좋아. 이런 얘기 할 줄 아는 상사랑 일하면 참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기준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딱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없는 분들은 야 쟤네들은 좀 더 하던데. 야 여기는 야 저쪽 옆에 가 보니까 조금 더 뭐 집어넣었던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기준만 있는 나라. 자기 기준밖에 다른 게 활용할 게 너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약간 더 뭐라 그럴까 부풀려진 행복감으로 갈 수도 있죠. 약간 취약해지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그래서 비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비교를 하는데도 내 기준이 잘 만들어지는 거나 아니면 비교를 늘 하면서도 내 기준은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기의 기준을 가진 사람.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만족감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요게 혹시 뭐 투자를 할 때도 좀 적용이 될까요? 투자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투자 게임을 할 때 보면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들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 게임에서 스톱을 잘하고 그다음에 스위칭도 잘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맺고 끊는 거 투자할 때도. 그러니까 스위칭은 바꿔보는 거고 스톱하는 거는 이제 뭔가 파는 걸 스톱할 수도 있고 사는 걸 스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 기제가 잘 발달된 사람들. 만족 기제.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스톱하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는 풍선 터뜨리기 게임으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벌룬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이제 내가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를 쭉 집어넣으면, 에어를 집어넣으면, 자, 풍선이 커질수록 받는 돈이 많아지는데, 터지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 받죠.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안 터지게 바람을 많이 넣어야 하는.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 풍선의 재질은 잘 관리했기 때문에 다 대부분, 풍선은 어느 정도 되면 터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서 터져요. 고무장갑도 터지듯이. 그쵸? 그리고 그게 뭐 처음에 펌프질 3번 했는데 팡 터지는 것과 뭐 40번 했는데도 안 터지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큼 하면 터져. 비슷하게 터져.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진 않아. 그건 풍선을 진짜 그 과제를 한 1000번 정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번, 10번 정도 해가지고는 지점은 알겠지만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슬슬 욕심 나겠네요. 한 번 더, 좀만 더. 그런데 그런 과제를 잘했을 때 그래 어느 정도까지 쫙 안정적으로 딱 돈을 가져가고 그거 이상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밑에 지레짐작해서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아니면 매번 터뜨리는 사람들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과 그래 요 정도까지 잘 가고 또 터지기 직전 한 3번 정도에서 멈추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지점에서 만족을 하고 끝내는. 그렇죠. 한 번, 2번은 운이겠지만 그 과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아지는 사람들 있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근데 저 같으면 펌프질을 한 50번 했는데 안 터졌어.
그 다음에는 한 50 서너 번, 네, 그 다음에는 한 60번까지 이렇게 해볼 텐데.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결국은 한 번은 터져야 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이게 딱 보면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딱 왔다라고 하면 매번 처음에는 한 5번 전에 멈췄다가, 4번 전에 멈췄다가, 3번 전에 멈췄다가, 그냥 3번. 계속 멈추는 사람들. 자기가 확인했으니,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는 안전해. 그렇죠. 여기까지만 계속 먹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번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꼬리가 내려져가지고 계속 극단적으로. 한 20번 더 해도 되는데도 계속 거기서 멈추는 분, 별의별 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풍선 터트리는 그 테스트가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의 투자 행태랑도 완전히 이어질 수 있겠네요. 상당히 이어지죠. 이후에 많은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제, 단순한 과제. 심리학에서 수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모든 실험이 다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닌데 네. 유난히 어떤 과제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건 유난히 참 그 과제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벌룬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풍선 과제인데 네. 이제 어쨌든 그런 다양한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의 관찰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그래서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의 그 참여 의지도 제일 높은 그런 그 실험이기도 한데 이런 실험에서 제일 결국은 10번 하고 20번 하고 이렇게 30번 해 나갈 때 네. 제일 누적 결과가 좋은 거. 누적 결과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IQ는 아니에요. IQ는 아닌데 의사결정을 좀 냉철하게 잘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냉철하게 잘한다라고 하지만 네. 정서적으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서적 지능?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자기의 정서를 잘 볼 수 있는. 요런 때 요 시그널은 요 정도 항상 위험했지. 요때 요렇게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자기의 정서, 감정이 주는 그것의 의미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고 예전의 것들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가져오면서 요거는 믿어도 되는 감정이야. 요거는 별로 믿을 필요가 없는 감정이야. 이런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사람들은 뭐 사업적인 판단이나 투자적인 판단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거를 어디 가서 해보면 좋겠네요. 네. 나의 유형을 알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네. 중요한 의사결정도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네. 요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막 급등했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내다가 그러다가 다 꼬꾸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비현실적인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분들. 물론 근데 저도 사실은 주식을 거의 팔지 않거든요. 교수님은 거의 모아만 하시는. 그냥 이제 저는 우표 수집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하나 뜯어서 이렇게 하나 뜯어서 이렇게 하나 뜯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강의에 불러주신 기업에 그날 받은 강연의 10% 뭐 이 정도 좀 주식이 비싸다 그러면 10%로 한 주도 못 산다 그러면 20%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거기 갔다 온 마치 마그네틱 사듯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 거기 마그네틱 사듯이 그렇게 냉정을 붙이듯이 저는 주식을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집한다라는 느낌이 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총액은 많지 않아도 종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잘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혹시 좀 공개 가능하신가요? 지금까지 들으신 질문 중에 제일 지금 난처한 질문이다. 이 웬만한 그러니까, 질문 다소 하시는데 기업을 공개하실 건지 수익률만 공개하실 건지 둘 중에 하나 가려도 좋다. 기업의 절반. 기업의 절반. 기업의 절반. 왜냐면 신비감 줘서. 그래요? 네. 근데 되게 많으니까 그 기업의 절반.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정말 뭐 200원, 300원일 때 산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막 몇십만 원 하는 주식도 막 한 2, 3만 원대 산 적도 있고. 아주 오래 전에 강연을 가셨던.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갔는데 짜증나죠, 그러면. 왜? 그 기업이 너무 성장해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막 20만 원짜리 기업이 돼 있으면 20만 원에 그 기업이 돼 있으면 주식 한 주에. 그럼 막 짜증나죠. 어떻게 사라는 거냐.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항상 말씀하시듯이 본인의 그 상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주식을 거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주라도 사면 그 기업에 관심 가지고 네. 매 눈으로 부릅뜨고 보게 되죠. 네, 신문을 볼 때도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주주니까. 네, 주주니까. 예. 그리고 강연 갈 때도 나 지금 소액 주주로 왔다고 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 라포 형성할 때도 너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기분 네,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팔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주식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네. 너무 올라가고 수익 실현해도 못 파는 분들 네네네. 왜 못 팔까? 예. 거기서 더 욕심이 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얼마 있으면,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으면 더 이상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네. 예. 근데 뭐, 그게 예.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가 장기, 단기, 중기가 다 여러 가지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투자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할 만큼의 돈, 근데 집을 마련하면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의 집 혹은 나중에 건물 올리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면 뭐 하실래요? 다 빌딩 산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의외로 근데 외국에서는 복권 당첨되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쪽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의외로 세계 여행 떠나겠다. 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가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옆집 도넛 가게 사겠다. 도넛 가게 사겠다. 내가 자주 가는, 예, 예, 예. 내가 단골인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 중기, 장기, 단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멀고 가까운, 그다음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들에 대한 자기의 위시리스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시리스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언젠든 못 팔아요. 올라가는 건. 잘 못 파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위시리스트가 그쵸? 없어서일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고 자꾸 외국 연구자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비싼 집 있는 푸어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비싼 집 있는데 왜 가난해? 네. 아직 영끌족에 대해서 외국 분들이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뭐 영끌에 대한 얘기들도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영끌보다 하우스푸어인 분들이 더 보면 안타까워요. 하우스푸어인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왜 제가 강남에 네네네. 정말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몇 분을 아는데 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자식 좋은 일만 시키고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돌아가시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네, 본인은 1,000억 넘는 건물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엄청나게 구두쇠에 있을 그렇죠. 수 그러면서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입주한 크고 작은 개인과 기업으로 인해서 매년 15개 이상의 송사에 시달리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호머 헌드레드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네. 110, 120 막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막 70, 80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고 제 손 붙잡고 이게 뭐냐고 막 하시던 분 몇 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돈을 마구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고 내가 내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재테크를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착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말고 그다음에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아주 기본 몇 가지 대원칙 외에 네. 얼마나 벌고 어떤 주기로 쓰고 어떻게 어떤 주기로 만약에 또 벌고 쓰고 적립하고 이게 사람의 기호와 취향이 다르듯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려야 되는 답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나 스스로 내가 나한테 내려야 되는 답이나 정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철저히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000억보단 2,000억이 낫겠지 1억보단 2억이 낫겠지 5억보단 10억이 낫겠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예. 우리나라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0억 부자도 네, 고독사 하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하니까. 우리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저스티스, 정의. 네. 정의도 결국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의란 그렇게 계속 정의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끝까지 읽은 분은 별로 없네요. 네네네. 근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대부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톱해. 자기한테 맞는 정의가 나오면 스톱을 해버려. 더 이상 안 읽어 뒷부분을. 그런데 뒷부분에 읽으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정의란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정의를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순간에는 무엇이 정의인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정이다. 근데 투자도 그런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얼마나 그 한 번의 고민으로 득도하듯이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한테 스스로 질문해보고 궁금해보고 답해보고 또 근데 왜 이때는 아니지? 왜 이때는 더 많이 벌고 싶어지지? 이때는 왜 충분히 벌었다 생각하지? 이 고민도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많이 인용하는 분이 계세요. 그 눈도 보니 선진국의 박태웅 소장님, 한빛미디어. 아, 네. 네, 박태웅 소장님이 저도 그래서 그분의 얘기에 착안해서 많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직접 기업에도 추천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남의 가이드라인을 베껴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네. 투자해서. 아, 예. 남이 했던 방식. 예. 그러니까 공부법 이렇게 배우는 나라가 어딨어. 무슨 투자법. 예, 투자법 이렇게 배우는 나라가 어딨어. 그게 절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참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게 바로 뭐냐? 제 생각에는 박태웅 소장님이 얘기하는 백서 베껴오는 거예요. 아, 백서 베껴오는 거라니까. 우리나라 백서 되게 좋아해요. 네. 정책 당국에서도 뭐 하면 이제 백서 안 남기면 오히려 기자들이 왜 이런 중요한 일에 백서를 안 그렇죠. 남기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들도 안 읽어보면서. 그러면 그 박태웅 소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저도 이제 나중에 확인해 맞다. 진짜 우리도 그러네? 라고 했던 거 많은 게 뭐냐. 남의 백서는 베껴오는데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녹서, 질문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대답하고 생각해보고 그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그 4년, 5년씩 걸린 녹서는 아무도 안 베껴와요, 우리나라는. 녹서가 쭉 있고 난 다음에 백서가 나오는 거거든. 그 나라의 답이. 그러니까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백서. 이걸 베껴와. 우리는 답을 구해오려고 하죠. 예. 근데 그 백서가 나오기 위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의 녹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답이에요. 그쪽 답이에요. 자기계발서들은 꽤 괜찮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네, 예전에는 네, 자기계발서를 이것보다도 더 폄하했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들은 꽤 괜찮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라는 건 꽤 괜찮은 다양한 삶에서의 자기를 굳이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다양한 롤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렇죠. 간접 경험으로. 네, 예. 문제는 근데 그걸로 답을 만들려고 내 답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내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는 얼만큼 벌고 그걸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한다는 게 바로 뭐냐? 자주 하면 상황이 매번 바뀐 상황에서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 단기, 중기, 그 다음에 가깝고 먼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때마다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산출물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와요. 나의 답이 여러 가지가 된다니까요. 그럼 다시 그 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답들을 보면서 왜 얘랑 충돌하지? 왜 얘랑은 다를까? 다 나라는 똑같은 사람이 자문자답한 건데. 네.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벌지 않고 투자해서 버는 또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과 그 다음에 멈춰야 될 지점, 가야 될 지점들에 대한 뭐가 나오냐? 시행착오. 그것도 겪어보고 그 안에서 나의 답을 찾고 그냥 우리는 폭망 끝 손절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막.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우매한 게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우매한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 번쯤 이런 말씀 해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박형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형 인간이 돼야지. 게임형 인간. 그러니까 도박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이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찍는 거. 그렇죠. 근데 게임은 하다 보면 게임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량이 향상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 한덕훈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fMRI로 뇌를 찍어봐요. 그럼 도박하는 뇌는 뇌를 안 써요.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뇌를 진짜 안 쓴다니까. 그냥 흥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강 떴을 때 기분만 좋아져. 그다음 잭팟 떠졌을 때 아니면 쓰리골 피박 쳤을 때 극단의 행복만 느껴. 근데 내가 지금 통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좀 정밀하고 치밀한 게임을 할 때는 쾌감은 거의 안 느껴요.
그래요? 의외로 쾌감은 별로 안 느껴요. 도박만큼. 그러니까 뇌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엄청 써요. 몰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게임이 행위 자체가 즐겁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연구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출발점 연구들이에요. 이런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한덕평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연구들이 물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연구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즐거워, 주식 투자가 뭐 괴로워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즐겁다, 즐겁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주식 투자는 어쨌든 그냥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거를 도박으로 뭔가를 맞히는 게임으로 네, 생각을 그러니까 맞히는 도박처럼 그렇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벌어지는 정밀한 게임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내가 전략을 세우고 몰입을 하고 또 과정도 즐기고 그런 과정이 일종의 긍정적인 의미의 게임으로. 네네. 아.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심리학에서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 네. 과정을 거치면서 러닝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망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 오늘 망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으로 가볼까요?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로 가봤을 때 오늘 어땠어라고 오늘 망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에 대한 이론이 없다는 거야. 오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오늘에 대한 이론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망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애들의 공부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계획이 이렇게 한 20개가 있어요. 네네네. 20개가 있어.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하면 5점, 네. 10점, 15점 이렇게 됐죠. 네. 계획이 촘촘하니까 이 정도 됐어요. 그럼 55점이야. 네. 55점은 망한 걸까요? 안 망한 걸까요? 이거 애매하죠. 네. 그런데 55점이라고 오늘의 결과가 55점이라고 머릿속에 나오면 내일은 75점쯤 가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눈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오늘이 몇 점인지 평가가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예. 학생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투자는 몇 점짜리라는 마음에 평가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을 내보고 싶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주식을 샀어요. 네. 주식을 샀어요. 그 회사를 갔다 와서 샀어요. 네. 다녀와서 샀는데, 이 주식을 또 가끔 이럴 때 있죠. 맘먹고 이날은 거의 받은 강연료의 50%를 그 주식을 샀어. 왜냐면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 회사는 진짜 직원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어요. 직원들께서 그 회사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간부들께서 제 강의를 듣는데 딱 보면 왜 이분들은 뭔가 이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다. 뭔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돼 있다. 그럼 제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기업 잘 되겠다. 뿌듯하고. 예. 그러니까 심리학자 얘기를 이 정도까지 소화하고 질문도 게다가 막 제일 좋은 점수 좋게 드리는 건 질문도 너무 네. 좋은 질문들을 하죠. 네. 그럼 제가 10%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 막 20%, 30% 막 하면 아니면 그 달 용돈 다 털어서 막 살 수도 있겠죠. 그게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주식이 만약에 성과, 그 기업 자체가 주식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암만 똑똑하고 전략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도 실적은 안 좋아질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런데 그냥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샀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러면 저는 엄청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뭘 놓쳤지? 뭘 본 거지? 그분들이 한 그 질문이 되게 질문으로서는 좋았는데, 상당히 악의적으로 고객을 속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된 질문을 교묘하게 착한 질문으로 바꾼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다 해보면서 제 머리가 따끈따끈해지죠. 이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수업료 많이 낸 거죠. 좋은 수업료 낸 거죠. 그것 또한 시행착오를 통한 그렇죠. 학습. 예. 그러니까 무언가 사전에 생각을 하고 해야 결과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사님이 이걸 사거라.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꿈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막 계산하기 싫은 거죠. 그냥 꿈속에 누가 조상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 6개 찍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꿈에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게 맞을 것 같아라고 굉장히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샀을 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도 배우는 게 없고
떨어져도 배우는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런 걸 도박형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도박형 인생. 그 도박형 인생에서 정말 100분의 1의 확률 혹은 몇백분의 1의 확률로 큰 돈 번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그래서 단명하더라고. 아, 오히려 네. 빨리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명이 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돈이 이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형벌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예, 이제 필요 이상으로 거만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갑질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물리적으로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자기 목끝을, 겨누는 칼끝이나 창끝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본 적도 많아요. 물론 무조건 단명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어저께도 또 한 번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을 과거에도 많이 봐왔습니다만 한 해에 거의 주식으로만 100억, 200억 가까이를 벌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얻어 걸렸던 거예요.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는데. 근데 그 분이 재작년이었나? 2020년에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남들 다 벌고 있을 때 그때 200억을 거의 다 까먹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식으로 얻어 걸리는 방식으로 또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운으로만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또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그걸 또 못 끊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재테크 방법을 네. 배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도 그걸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기업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하고, 사실 강연보다 자문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네.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네, 일을 네. 기업으로 같이 연구를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그걸 알게 된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재테크를 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교육이 바로 뭐냐? 최소한 경제면을 볼 수 있는 교육, 기업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그렇죠? 기초 네, 지식. 네, 네. 예. 왜냐하면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그게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게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이후로 벌어지는 것에도 어떤 것도 학습이 안 일어나거든. 이건 역사적으로 전쟁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얘기예요. 예.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말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입닥치고 반자에 아, 네. 네. 그거 네. 한 이유를 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추적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중일전쟁 때 얻어 걸렸는데, 그때 중국군이 그대로. 무기가 없어서 포탄에 포에 포탄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정신승리하면서 달려가서 반자에 공격을 했는데 그게 이긴 거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중일전쟁 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전혀 고려 없이 한 것에 우연하게 걸려서 올라갔는데 그게 승리하니까 그게 5년, 6년 동안의 전쟁을 바보처럼 만들더라. 그렇게 이제 전쟁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계속 과거의 그 방식 그대로 그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업을 보는, 구조를 보는, 경제를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재테크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앞에서가 기본적으로 경제면이라든가 경제 뉴스를 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 자녀에게도 주식을 한 주씩, 두 주씩 사주는 그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기업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네. 기업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포드 주식을 한 주 샀단 말이에요. 네. 포드 주식을 한 주 사면 포드가 지나갈 때마다 엠블럼을 왜 바꾼 거야? 타이어는 왜 이번엔 컨티넨탈 걸 안 쓰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외관적인 것서부터 그 다음에 저기는 왜 요새 다른 공장을 짓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총이란 건 뭘까? 네. 네, 시총이 올라갔다는 많이 증가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지침서로 처음에 입장권처럼 사주는 게 주식이에요. 관심 갖도록. 네, 관심 갖도록.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재테크에 대해서 꽤 안목이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전혀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200억 벌면 400억짜리 배팅하다 망하고, 운이 좋아서 400억 번 사람은 600억짜리 배팅하다 망하고. 맞아요.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결과적으로도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지켜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투자를 잘할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걸 주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저는 자기 정의. 자기 정의. 자기 이론. 그러니까 정의와 이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자기 정의와 자기 이론이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이론이나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은 더 성장하냐면요. 네. 자기와 비슷하게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두 개가 합쳐져요. 네. 흡수할 수도 있고, 네. 정교화되고 네. 이게 발전을 하게 돼요. 같이 막 토론을 치열하게 하면서 발전을 시킬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자기 정의 없는 사람들, 행동 강령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 강령만 있는 사람들은 에이 몰라 무슨 소리야 저기 뭐냐 이럴 땐 팔아야지. 이럴 땐 뭐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한 제 정의가 뭐냐 그 기업을 공부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주식에 대한 제 정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주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가 잠들어도 일하고 있는 일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정의가 만나면 내가 잠들었는데도 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와 정의가 있는 분들이 만나면 그 정의가 점점 더 정교화돼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토론이 품격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상대방한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도 안 나오고 그런가라고 하면서 더 정교화돼서 저는 늘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자기 주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 주식, 투자, 시장,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그 업종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유연성 있게 자기 주관을 우리가 주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서 시차를 좀 두고 가 있잖아요. 성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똥꼬집, 개똥 철학 하고는 확실히 이제 다른.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냥 네. 주관이 아니라 자기 정의, 자기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그 폴 브루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예, 그게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똥꼬집인 거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고 맞았다 이럴 때는 예외가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다 커버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시행착오. 예. 그러니까 똥꼬집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런 산과 그 다음에 훨씬 더 그림을 그려도 전묘화 찍듯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근데 멀리 떨어져서 전묘화를 보면은 아주 정교한 그림처럼 보이죠. 들어가서 보면은 점 하나씩 찍었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 점 하나가 매번의 생각.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의 바람은 항상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자기 정의나 자기 이론보다는 똥꼬집이 강한 분들, 그냥 뭐 5% 나면 팔아야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과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자기 이론과 자기 정의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신다라는 그렇죠. 거. 약간 그거는 좀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점이기도 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네네네. 뭐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안 오시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온다. 진짜 뭐 강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강연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다 딴 데 밖에 있고요. 이 강의 안 들으셔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다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나아지시겠다고 더 한번 관심 가지고 더 공부해 보시고 더 들어오시는 거죠. 맞아요. 이쪽도 다 그러니까 정신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의, 자기 의견이 뚜렷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잘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약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냉정한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대중과 반대로 가야 한다. 공포일 때 탐욕스러워야 되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 뭐 버핏도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사실 상위 1%만 돈을 버는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인가? 소시오패스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투자에서 네.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뭐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공감 능력 결여되고 있는 네네네. 그런 그 측면들이 보이는 건 사실인데 네, 이건 네, 사실 평균에 숨어 있는 패턴, 그러니까 평균으로 인한 착시에 불과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고성과자들은 투자에 있어서 네. 그런데 근본적인 메커니즘과는 무관해요. 근본적인 무슨 얘기냐면 메커니즘과 무관하다. 심리학에서 자주 이제 저희들이 쓰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건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한 얘기들도 정말 심리학자 얘기 100명을 모아놓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요약했을까? 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폴 브루제 뭐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말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윈스턴 처칠이 했다라고 하고 또 혹자는 아니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지난번에 말씀해 네, 주셨던 그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배부른 건데. 네.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공포를 느끼지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거. 네네네.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결정 내리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결정을 결과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냐? 공포를 못 느끼는 인간들이 섞여 있는 것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각 학교 전교 1등은 좀 옷차림이 수수해. 그러면 야, 나도 수수하게 입자. 그래야 전교 1등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원리로 인해서 네네네. 공포, 그 다음에 뭐 탐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반응은 그렇게 나오지만 결정은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공포와 탐욕 자체를 잘 못 느끼거나 그렇죠?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패턴을 느끼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하지만 그걸 못 느낀다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불행이고 그 사람의 생존력을 떨어뜨리겠어요. 아무리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생존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 사이코패스의 평균 수명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도 안 돼요. 소시오패스적인 그래요? 사람들도 반도 안 돼요. 반에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사이코패스로 사는데 네네네. 오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쵸? 인류 최강 소시오패스 히틀러 오래 못 살잖아요. 네네. 그쵸? 빌런들이 오래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장기가 안 돼. 네네. 그러니까 한 단면만 끊어서 보면 그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강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생각해보세요. 모든 악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편적인 사람, 선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명에 7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예외 없이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지난 시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응과 결정은 별개다. 짜증을 내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응원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하지만 화이팅! 이거 네,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의 어떤 의사 결정을 정확히 내려야 하는데 잘 내려야 하는데 어떤 짜증나는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 반응 아예 못 느끼거나 그런 공포를 느끼지만 그걸 이겨내고 옳은 의사 결정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거나. 네. 사실 그러면 그 공포를 이겨낸다. 그러니까 공포를 느낀다라는 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오히려 그 공포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긴장하지 마, 긴장 풀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해요, 사람. 달달달 떠죠.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상황인가 보다. 네네네.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뭐 탐욕적이고 막 이런 데일수록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게 되지만 그래서 자기 패턴이 진짜 중요해요. 자기만의 루틴이라든가 자기 이론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진짜 중요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그 매일 동안 피나는 훈련하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코리안 시리즈 가면 이번에도 결국 에러로 갈렸잖아요. 그렇죠. 실책으로. 거의 9회 말쯤 되면 그런데요. 네. 내 앞으로 공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네네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연습의 효과가. 그렇죠. 그런데 자기 호흡으로 가면은 실수를 진짜 안 한대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저 공을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지. 저 밑에 제대로 공을 넣어야지. 그럼 빠뜨리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빗나가게 돼 있는데 몸에 힘들어가죠. 네, 근데 자기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이 왔어. 팔 제대로 들어야지. 팔 내 거. 그러니까 나의. 자기 호흡대로 가는 거야. 그래, 이럴 때는 팔 여기까지 꼭 들어야지. 하고 던지면 몸이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고 있으니까 팔이 제대로 못 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결정 내리는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 루틴, 자기 그 정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다시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뭐 스텝 잘 밟아야지. 그렇죠. 내 스텝대로 가자. 어깨 힘 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 호흡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알아서 몸이 공을 제대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네.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긴장도 되고 떨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샷 하나, 뭐 골프할 때 샷 하나를 잘해야 되는데 또 힘들어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을 조금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간단한 거. 환경,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이 제일 크죠. 네. 대교 환경.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황은 요 정도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맥락은 요 정도 가면 이렇게 맥락이에요. 예. 지금 계속 말하던 거, 네네네. 이야기하던 거. 패닉 환경에서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을 안전하게 바꿀 수는 있어요. 패닉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내가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난로 켜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지죠. 한겨울에도 그럼 내 방은 따뜻해지는 그쵸, 그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닉이라고 하는 게 상황인지 환경인지 상황인지 맥락인지 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범위에서 다른 거죠. 맥락이 있고 예. 지금 이 순간의 맥락,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죠. 네. 그러면 어느 하나가 패닉이면 나머지를 패닉 아닌 걸로 바꾸면 돼요. 사람들이요. 네. 사람들이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꾸 로맨틱 무비를 빌려봐요. 로맨틱 무비를 빌려봐요. 겨울에 그래도 잘 돼요. 네. 마음이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네네네. 걸 보려고. 네. 네. 그런데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스물스물 스릴러물이 땡겨요. 여름에 공포물 잘 되고 겨울에 로맨스물 네. 잘 되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방 안은 상황이고 밖에 전체적인 지구 환경 자체는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이죠. 네네. 환경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패닉 장애다. 이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죠. 환경. 거의 우리나라 그렇죠. 전체니까. 예. 환경 자체가 만약에 패닉이다. 막 지수가 3% 급락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 환경 중에 가장 안락한 상황으로 들어가서 잠시 나를 보듬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듬고. 뭐 예를 들자면 그 공포로부터 가장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그게 안마 의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예쁜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데서 어쨌든 그게 만병통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1시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어느 정도 놔야 돼요. 잠시 컴퓨터를 네, 끄고 놓고,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놔야 돼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어느 정도 불일치 시켜놔서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몰려갈 때, 몰아가고 다 막 마치 피난 가듯이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일 때, 예. 잠시 나는, 왜 마치 영화에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갈 때 혼자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광고들처럼 예. 잠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현재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인. 더 중요한 건 그게 모든 걸 해결하지 않지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살짝 떨어져서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마치 3인칭이 된 것처럼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군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시장이 아무리 공포고 패닉이고 막 떨어지고 있어도 내가 사실 현금이 조금 있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나를 또 즐길 수 있는 또 그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환경, 상황, 맥락. 요거는 항상 우리가 또 우리 인지심리학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얼른 챙겨가시고요.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건 가져도 돼요. 이제 두 개만 먹을게요. 3개 드릴게요. 이거 40개 들어있다는데. 섭섭하잖아. 40개 맞아요? 이거 40개짜리예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